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회영, 김구 선생의 손자들이 지도부를 이룬 광복회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종찬 새 회장은 김원웅 전 회장의 횡령 등 개인 비리로 얼룩졌었던 광복회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지도부 전원이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추락한 다음 날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엘셈이 해상에서 발사된 가상의 적 미사일을 추적해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촘촘하고 더 정교해진 우리 군의 방공망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제23대 광복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광복회의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의 거목인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입니다. 김구 선생의 손자는 부회장으로 합류했는데요. 두 분 모두 무보수 봉사를 선언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단체죠. 광복회 새 회장에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득표율이 46.9%로 당선이 됐는데 경쟁이 치열했죠? 네.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과 경쟁했던 분은 장호건 네. 전 회장입니다. 이 장호건 전 회장은 그 장준하 선생의 아들입니다. 네. 근데 98대 74 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그 근접전을 벌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종찬 회장이 당선 직후에 장호건 후보하고 아주 잘한다. 함께 손잡고 갈 것이다. 또 장호건 후보도 아주 흔쾌하게 축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 회장이었던 김원웅 때 얼마나 많은 난맥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광복회를 걱정했던 게 그때가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이 광복회라는 단체는 뭐 직제상 보면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의 산하단체지만 그 상징성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구거든요. 그런데 그 기구의 수장이 이 편향된 정치적 발언으로 계속 이제 설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침내 뭐 광복회 내의 이권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중도 하차하고 또 그 얼마 후에는 이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장호건 회장이 급하게 이제 그 일종의 보궐선거를 거쳐서 회장이 되긴 했는데 역시 좀 운영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또 직무정지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고 마침내 이번에 이종찬 회장이 정식으로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간 정말 그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던 광복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늘 가장 상징성이 큰 단체입니다. 이 광복회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 같아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이종찬 심 광복회장은 조선시대부터 이른바 사만갑적으로 불리던 명문 거족 집안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 종조부라고 하죠. 작은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는 사실 뭐 김구 선생이나 또는 안중근 의사나 이만큼 유명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뭐 한 일만 보면 뭐 어떤 독립운동가보다도 아주 많은 일을 했고 또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회영, 우당 이회영 선생은 그
백사 이항복의 10대 손입니다. 네. 백사 이항복 선생은 이제 임진왜란 때 선조 때. 예, 그렇습니다. 선조 때 이 피난길에 그 임금의 그 고삐를 잡고 끝까지 함께했던 그 호성공신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항복 선생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 만화를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렇죠. 그런 만화가 있었고. 그게 주인공이에요. 네, 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10대 손입니다. 네. 그리고 정성 판서가 10명 이상 난 조선 후기의 가장 그 대표적인 명문 집안이죠. 이 집안인데 이 집안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 6형제라 그러기도 하고 7형제라 그러기도 하는데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형제입니다. 네. 이 7형제가 1910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대한제국이 일본의 국권을 뺏기고 나서 그해 12월에 모여요. 그런데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이회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 이회영 선생은 실제로는 넷째 아들인데 위로 3명의 형, 그리고 아래 바로 다섯째 바로 밑에 동생이 이시영 부통령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만주로 가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명문 집안이니까 이제 집에서 일하던 그 하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들을 다 풀어줍니다. 네. 다 풀어주고 전체 일가들이 만주로 이제 망명길에 오르는데 그런데 풀어준 하인들 중에 일부가 저희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해서 같이 만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 40여 명의 망명단이 꾸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할 텐데 이종찬 회장, 백사 이항복의 집안이라는 말씀했고 또 엄청난 거부, 흔히 사만갑족으로 불립니다. 영자 돌림의 이 6형제 또는 7형제라고도 하셨는데 전 재산을 급히 처분해서 요즘 돈으로 무려 600억 원을 만들어서 모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지금 가계도가 나오죠? 예. 자, 바로 아랫동생이 이시영 전 부통령이고 이회영 선생은 부인 조계진 여사와 사이에서 이제 이종찬 이규학 씨가 이제 그 아버지인데 넷째 아들이고요. 예. 저 이규동 씨라는 분도 이회영 선생의 이제 아들인데 이제 이 조계진 여사가 돌아가신 뒤에 후처로 맞은 분의 소생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할아버지 때는 같고 할머니가 다른 형제예요, 두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문가이기도 하지만 재산이 엄청 많았던 집안인데요. 이제 망명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러 이제 만주로 갔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고 가야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주 급하게 갖고 있던 주로 부동산이죠. 그렇죠. 이걸 처분을 하는데 기와집이 수백 채 값이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급하게 이제 팔다 보니까 아마 좀 제값을 못 받고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값을 못 받고 판 그 액수가 당시 돈으로 40만 원. 그러니까 지금 화폐 시세로는 600억입니다. 거의 1000억대는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때 처분을 할 때 선산 땅까지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문가들은 대개 선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상들을 모시고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손 안 된다는 것인데 문중에서 이것까지 처분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올 각오를 안 하는 거죠. 예, 지금 떠나서 조국이 독립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 네네. 이런 각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독립자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600억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이제 신흥 무관학교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네. 굳이 비교하자면 이 장교를 속성으로 양성하는 일종의 임시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렇죠. 그런 학교를 이 600억을 전부 쏟아부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회영 선생은 나를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가라면서 노비들에게도 해방을 줬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제 선생을 따라서 만주 망명에 나서게 됐다는 얘기는 유명하고 이 신흥무관학교 지금 고 박사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를 세우고 지원을 합니다. 거의 이회영 일가가 만든 학교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여기서 나온 숱한 독립 영웅들 무려
독립군 요원이 3,500명을 길러냈다. 이게 이제 네. 독립운동의 요람이면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뿌리가 됐잖아요. 예, 이를테면은 뭐 지청천 장군도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또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던 나석주 의사. 서울역에 지금 그분 동상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망명길에 올라서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주에 갔던 분들이 사실은 뭐 먹고 살 만한 무슨 조건에 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 신흥무관학교를 어떻게 운영했냐면 학비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생활비까지 줬어요. 네. 그러니까 600억의 전 재산을 그렇게 쓰면서 3천여 명의 초급 장교들을 양성을 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양성된 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 전쟁의 주요 전투의 지휘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지청천 장군이 네. 여기서 나와서 이제 초대 광복군 사령관을 예, 지냈고 예. 그분들이 다 이제 이 졸업생들이 청산리 봉오동 전투로 갔던 것이고요. 다 지휘를 했군요. 초급 장교로 지휘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진짜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600억의 재산은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신흥무관학교에 다 털어놓았기 때문에 네. 야 40여 명의 일가들이 갔는데 그중에 영양실조로 굶어 죽은 그 아이들이 나옵니다. 2살, 3살. 말이 참 안 될 정도의 가난이죠. 예. 그리고 한때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외출할 때 입을 옷도 없어가지고 갈아입고 외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옛날에 이회영 선생만 생각하고 찾아갔던 분들이 너무 놀라서 뭐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독립운동에 철저했고 공을 앞세움에 있어서 어떠한 그 한 점의 삿됨도 없이 이걸 평생 행동을 하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후손들이 전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후손들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기록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이회영 선생과 관련된 형제들과 관련된 책을 몇 권 봤는데 정말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모든 재산을 털어바쳐서 끼니 있기도 걱정을 했고 선생의 일가들이 굶어 죽은 사람까지 속출했다. 자, 이분이 1932년 11월 당시로서는 고령인 66살의 나이로 국내로 들어가서 이제 독립자금을 좀 모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다롄으로 가다가 일경에 체포되고 류순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순국합니다. 바로 이 류순 감옥 안중근 열사가 여기 잡혀있다가 돌아가신 곳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가 류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사형당했죠. 이제 바로 그곳인데요. 류순 감옥, 뭐 여순 감옥이라고 우리말로 보통 하는데 뭐 악명높기로 뭐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66세의 나이에 잡혔으니까 뭐 온갖 고문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회영 선생이 고문을 받으면서 당신 스스로도 투쟁 방법으로 단식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심정이 어땠을지는 이제 그냥 짐작만 할 뿐인데요. 네네. 그래서 고문을 받아서 돌아가셨다 그러기도 하고 스스로 단식 투쟁 끝에 굶어서 돌아가셨다 그러기도 하는데 전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진행됐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32년에 66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네. 이후에 이회영 선생의 형제들은 모두 독립운동 중에 대부분 중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아랫동생인 이시영 선생만 돌아와서 조국의 해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에 이은 초대 부통령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시영 선생은 아주 당대가 알아주는 뛰어난 그 수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약관의 나이에 그 과거 급제하고 그리고 이 그 고종 때 아주 고속 승진을 해요. 젊은 나이에 한 30대에 평안감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지금으로 사진 속에 저 네. 노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법무부 판사, 사법부 판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같이 망명길에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거든요. 그때 네. 제가 들은 거로는 이회영 선생이 이시영 자기 동생한테
너는 지금도 정부에서 역할을 하니 남아서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네. 했는데 이시영 선생이 나라를 잃었는데 벼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갑니다 해서 같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주에 갔던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병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또는 뭐 일경에 붙잡혀 죽거나 하고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이시영 선생이나 또 이회영 선생의 이야기는 당대에서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각별히 그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하면서 정부통령제 하에서 초대 부통령으로 이시영 선생을 영입하는 거죠. 네. 그리고요, 이 광복회의 신임 부회장에는 김진 대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진 대의원이 사실은 김원웅 회장 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복회가 대의원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98표 대 74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대의원표거든요. 네. 그래서 대의원 중에 한 분으로 이 김원웅 회장 시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좀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올곧게 쭉 그 한기를 지켜오셨고 그리고 이 장호건 전 대표가 직무정지가 됐을 때 그 광복회장 직무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종찬 광복회장 체제를 출범시키는 숨은 주역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 그리고 김구 선생의 손자 이 두 분이 광복회 재건을 위해서 손을 잡고 나섰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회장과 부회장이 이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런 얘기고요. 광복회는 사실 김원웅 전 회장 시절에 사유화 의혹과 논란 또 뭐 심지어 횡령비리까지 있어서 광복회를 국민들이 걱정한 게 이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심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자면 2022년 2월에 김원웅 전 회장이 횡령, 정치 편향성 논란 때문에 중도 사퇴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경선에도 참여했던 장호건 회장이 석 달 뒤 5월에 뽑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5개월 뒤에 담합 의혹, 회원 위협 논란이 또 불거져서 이 장호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김진 대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이제 2023년으로 넘어오게 돼서 법원이 관선 변호사를 앞세워서 이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제 결정을 했고 네. 자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결국 이종찬 후보가 나서서 3자 또 경선이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표대결 끝에 6명의 후보가 나선 표대결 끝에 이종찬 후보가 당선됐고 6월 1일부터 네. 이제 업무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그 삶의 정신은 이래요. 대부분 다 좀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독립운동가 선조 할아버지나 또는 증조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이 선조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선조의 그 명예 이것에 조금이라도 흠이 간다면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게 뭐 특정 개인을 뭐라 그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김원웅 전 회장 경우에는 이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그 전체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파행적인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종찬 신임 회장이나 또는 김진 신임 부회장은 최소한 당신들의 할아버지인 우당 이회영 선생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이 명성에 이만큼이라도 흠이 되거나 누를 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사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줘도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광복회장, 광복부회장이 무보수 하겠다. 이거야말로 진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광복회 자체가 명예로운 조직이에요. 명예로운 조직이고 그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광복회를 맡게 된 분들도 그게 누구든 저는 앞으로 이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이 전통을 아름답게 전승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네.
이 작고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사업에 이용돼 오던 이 카페 수익금이죠. 이걸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 밖에도 당시에 드러난 개인 비리의 규모가 억대, 8억 원대에 이른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그 사망한 분이라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은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대 보여서는 안 될 못 볼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셈이에요. 다른 조직이라면 그런 부정부패 비리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나쁜 사람들하고 그 분노하고 야단을 치지만, 네. 이 광복회에서 회장과 관련된 저런 추문이 나온 것은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인 겁니다. 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점에서 저는 어쨌든 그런 참으로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쳤지만 정말 말 그대로 비욘드에 땅 굽듯이 이제 광복회가 그런 과거를 완전히 절연하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광복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네. 자, 이종찬 신임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국민들이 의아해했던 부분도 있고 재미있어한 부분도 있었어요. 내가 와서 보니까 광복회장 월급이 한 600만 원 되고 수당도 좀 있고 하더라. 나 이거 한 푼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부회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다. 실국장들까지도 내 체제 하에서는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신선한 그 화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문중이 있잖아요. 무슨 시 무슨 파 이런 문중들 많잖아요. 거기에 회장들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보수 받겠습니까? 이런 내놓죠.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내놓으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자리는 말하자면 이 광복회야말로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광복회장들이 월급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놀라요. 그리고 규정이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으나 그거는 이를테면 더 좋은 곳에 쓰겠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제에 좀 광복회 정관을 좀 고친다든지 저는 이거는 광복 회원 모두에게 물어보면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이제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상당히 흔들리고 일각에서는 무너졌다고까지 평가했던 이 광복회의 위상을 다시 좀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 광복회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한다. 어떤 데 주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 8.15 국경일을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대통령에 앞서서 광복회장이 먼저 이 기념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 국민한테 배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상징성이 큰 자리입니다. 또 3.1절 기념식 할 때는 광복회장이 그 3.1 독립선언문을 읽습니다. 네. 거기에 대통령이야 모든 그 요인들이 다 서서 그걸 같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세삼창합니다. 네네. 선창에 따라서. 이런 게 광복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도덕적 권위, 그런 역사적 상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살려갈 것이냐. 단순히 나 월급 안 받겠다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종찬 신임 회장의 경우에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석에서는 아버님이라고도 부른다고. 왜냐하면 친구의 아버님이니까. 네네. 이 연세대 이철유 교수와 아주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그 이철유 교수의 아버님이니까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럽죠. 네네. 이철유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 윤기평 교수한테 뭐라 부르겠어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네네. 이제 그런 각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종찬 회장이나 김진 부회장이 이 광복회를 정말 환골탈퇴시켜서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광복회로 나아가려고 할 때 혹시라도 이러저러한 부족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저는 정부 차원에서 또는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힘을 받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우리 시찰단을 이끈 유국희 원안위원장의 시찰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여 개가 되는 그 주요 핵종에 대해서는 주 1회 알프스 전 농도와 알프스 처리 후 농도를 분석을 합니다. 이 자료도 최근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유 위원장의 말처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6번째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핵심은요. 일본 도쿄전력의 자체 검증 보고서의 내용이 자기들이 자체 검증한 IAEA가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도 포함된 함께 쭉 검증하고 있는 것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다음에 도쿄전력의 검증의 방식과 그 준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다액종 제거를 거쳐서 이제 방류를 하는데 다액종 제거 그동안 알려져 있던 그런 방사성 원소 이외에 다른 원소가 발견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쿄전력이 그동안 이 오염수 처리를 잘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크로스 체킹을 했더니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다. 그래서 도쿄전력의 또는 일본 측의 이 오염수 처리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바닷물과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K4 탱크까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제대로 규칙 지켜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마지막 중간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이제 곧 나올 텐데요. 이 마지막 중간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급변 상황이 없다면 최종 보고서도 대체로 도쿄전력의 그 검증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하는 IAEA의 최종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이제 봐야겠지만요. 앞서 5박 6일간 현지를 돌아보고 온 우리 시찰단도 결과 브리핑을 했을 때 과학 또 기술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결과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론 분열 양상인데 결국은 과학과 팩트를 믿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선입견이나 편견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팩트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팩트가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을 계속 고집하면 이게 이제 확증 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더 이상 토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번 우리 정부 시찰단은 21명의 시찰단원 이름까지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국희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고 싶은 시찰 다 봤다는 거거든요. 보고 싶은 시설들을 다 보고 어디에 어떤 안전장치들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지까지를 다 확인을 했는데 제대로 있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찰이니까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은 못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시료 채취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달라고 그래서 보고 싶은 데이터를 거의 대부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시설의 그 운영 과정과 자기들이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일본 측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크로스 체킹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뭐 며칠 만에 그걸 어떻게 다 보냐 그게 아니고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감시를 해온 분들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 4년간에 걸친 감시와 이번에 직접 현장 시찰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마지막 분석하는 것에 대한 종합 결과를 시찰단이 공식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저는 팩트고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뭔가 또 문제를 제기한다면 뭐 이거는 뭐 이 대화와 토론의 대상은 되게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그런 어떤 팩트 앞에서 또 다른 정략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찰단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또 IAEA의 공식 결과도 가장 권위 있는
이 원자력 관련 기구 아닙니까? 그 기구에서의 결과를 받아들인 이후에 그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결과를 놓고 이 팩트를 놓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이렇게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5월 30일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 LSAM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날아오는 가상적 미사일의 요격에 완벽하게 성공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 5월 31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AM의 이 요격 성공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자, 이게 공교롭게도 뭐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 발사체 추락 다음 날이 됐어요. 자, 지금 보면 LSAM이 지금 발사돼서 그렇습니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 가상적 그 미사일이 또 발사가 됐고 특정 지점에서 바다에서 그걸 지금 추적하면서 날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됐다는 것을 가정하고 바로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LSAM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사가 된 것이죠. 정확한 위치에 타격을 직격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저게 이제 날아가서 맞추는 순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네. 이제 섬광이 번쩍이고 현장에서는 아주 환호가 일고 아주 그 우레 같은 박수도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게 사실 비공개까지 합치면 4번째 성공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실험이 되어 왔었고 LSAM의 기능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입증이 된 것인데 우선 이 LSAM이라는 것이 한국형 사드입니다. 우리가 사드는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고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그러니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보다는 더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상 한 5-60km 사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사정거리는 더 길고요. 그래서 이제 표적 미사일을 명중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제 이 추진 기관 자체는 1, 2단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직격 비행체입니다. 이 네. KV 등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4번째 성공적으로 실험 발사를 마치게 된 것이죠. 네, 특히 이 3단에 탑재되어 있는 직격 비행체 기술 이게 세계에서 3번째로 우리가 개발에 성공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직격으로 말 그대로 이제 올라가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건데 직격 자율 비행체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번째로 개발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미 개발을 했고요. 표적을 추적하는 이 시크와 그다음에 직격 비행체 모두가 국내 기술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타격 부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격을 하더라도 그냥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이지 하고 요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격의 탄도 부분과 발사체 부분을 나누어서 요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를 맞추고 싶으면 꼬리를 그렇죠. 맞추고 머리 부분을 맞추고 싶으면 머리를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정밀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왜 중요한 거냐면 실제 어느 지점에서 맞추느냐에 따라서 발사체를 맞출 필요가 있을 테고 아니면 꼬리가 말씀하신 대로 꼬리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위에 탄도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구분해서 요격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걸 쉽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성공한 LSAM도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추격 미사일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이륙부터 정점을 지날 때 이제 이 단계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결국 이제 고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지점에서 요격을 하느냐 보시면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낮은 단계 뭐 40km다 이런 정도의 위치에서는 더 낮은 위치에서는 우리가 천궁2가 우리가 자체 개발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고도에서는 한 15에서 40km에서는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또 적군의 미사일은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은 천궁2로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보다 더 높은 40km에서 100km 사이 지점에는 개발해서 우리가 실험 발사에 성공한 것이죠. 바로 LSAM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LSAM의 기능이 일종의 사드 미사일 같은 기능도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천궁2, 팩3, LSAM, 사드 이게 이제 킬체인을 구성해서 높이별로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촘촘한 그 정도를 그렇습니다.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요격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비공개까지 합치면 4번의 실험을 거친 겁니다. 시작은 2018년부터였죠? 그렇습니다. 2018년 11월에 첫 비행 시험을 했는데 이때는 또 좀 안타깝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4년 뒤인 2022년 2월에는 설정 궤도에 따라 탄착점을 향한 발사에 성공했고요. 자,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표적 미사일 요격 시험을 했는데 첫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추가 성공이죠. 이번에 5월 달에는 목표 지점에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그대로 요격하는데 이제는 이 실험까지 마쳤기 때문에 완전하게 개발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개발에 성공하자 국방부에서는 자, 실험은 이번으로 끝내고 2025년 그러니까 내후년부터는 양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렇죠. 이날 요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 LSAM을 우리의 핵심 전력이라고 했다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층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드에 버금가는 수준인데 LSAM 개량형까지 개발하게 되면 미국 못지않은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종섭 장관도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사드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때 얼마나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란까지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 방어는 조금 허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었죠. 예, 빈 어떤 공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까지 커버하는 것은 우리 기술로 바로 LSAM을 통해서 배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한 점은 아니 실험 발사 성공했다면서 당장 왜 양산이 안 돼? 양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이 민간 기업의 방산 기업하고 갖추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는 보통 빠르면 1년이지만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한국형 사드 개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 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종말 단계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드는 그 중에 하나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 개발하고 있는 LSAM-2를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최대 사거리인데 이게 이제 미사일 지침, 한미 간에 맺어진 그 지침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2021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이게 완화가 됐는데 이 지침이 해제가 되면서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초기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180km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이면 아직 박정희 대통령 임기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미국 기술을 이전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둘 다 줄 수는 없다. 뭘 하나 주냐면 사거리를 좀 제한해. 그러면 이제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용량은 조금 더 늘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걸 조금씩 열어줍니다. 그래서 79년에 시작할 때는 이 최대 사거리가 180km였고요. 2001년부터 조금씩 늘려줬는데 드디어 이제 제한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 사거리가 이제는 800km까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는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사거리에 제한 없이 탄두 용량에 제한 없이 마음껏 우리 기술력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자유로운 더 나은 성능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번에 요격 실험에 성공한 LSAM의 사거리는 과연 어느 정도인 건가 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요격 고도를 보시면 요격 고도는 쭉 위로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갈 때 40에서 100km 사이에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LSA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요격하는 LSAM은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더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150에서 300km까지가 이 LSAM의 사거리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정확성도 확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K방산의 이제 일원이 되겠습니다. LSAM도. UAE가 지난 2월에 이 한국형 사드 그러니까 LSAM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국가들도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도 있죠, 이라크도 있죠, 이스라엘도 있죠, 시리아도 있죠, 팔레스타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국왕부터 시작해서 만수르까지 다 우리 미사일의 방산에 관심을 가지는데 LSAM 미사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관심을 너무나 이제 적합한 미사일이다 이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사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LSAM?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질문을 가져가고 있냐면 360도 방어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아직 구매까지는 이제 이어지려면 더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LSAM에까지도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만수르가 있는 나라, 그야말로 오일머니가 풍부한 UAE가 이미 우리의 천공2를 실제로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운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천공2는 어떤 역할을 지금 UAE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UAE에서 이제 천공2는 말씀드렸듯이 천공2입니다. 그러니까 천공에서 더 개량화된 것이 바로 천공2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궤도의 이 요격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량형입니다. 이게 이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더 높은 고도에서 오는 이 날아오는 적군의 미사일을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천국의 페이트리어트 LSAM에까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LSAM의 수출 가능성도 열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추격 미사일 하면 우리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사드와 아이언돔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사드는 좀 아는데 아이언돔이 좀 생소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직접 한번 설명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드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아이언돔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비닐 하우스를 치듯이 그 구간을 360도 다 돌아서 전체 미사일 대량의 다수의 미사일로 방어하는 체계인데 이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뭐 팔레스타인이나 무자헤딘의 그런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인데 2007년부터 이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2011년에 개발 완료를 했고 실제 이스라엘에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신 뉴스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미사일이 날아왔는데 그것이 아이언돔 시스템을 통해서 방어했다.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목표물이 이제 날아오는 이 미사일들을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개발한 아이언돔인데 요격 고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4에서 10km니까 약간 페이트리어트 구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 거기에서 요격을 최종적으로 가장 위협적일 때 가장 낮은 궤도에서 막아내는 것이 바로 아이언돔 시스템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될 때인데요. 국민들이 아이언돔의 도입을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 군이 이에 따라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 한국형 아이언돔에 대한 배치 시기를 조금씩 앞당겼고요. 현 정부 들어서는 이걸 아예 2026년도까지 좀 당겨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앞당겼는데 이명박 정부 때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아니 이렇게 우리 수도권으로 날아온다면 아주 가까운 바로 위에 날아온다면 이건 아이언돔 필요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기로 했었고 2030년 계획했던 것을 4년 더 앞당겨서 2026년으로 조기 전략하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또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기 전략하겠다. 네. 이게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 2월에 첫 실험 발사를 했으니까요. 예정대로라면 2026년까지는 한국형 아이언돔이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30년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026년에 4년을 앞당겨서 한국형 아이언돔도 조기 배치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방공망이 북한에서 자꾸 뭘 쏘고 뭐 떨어지기도 합니다만 또 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그걸 진정시키는데 위력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장 해보게 낮은 됩니다. 높이에서는 아이언돔, 그 위에는 천궁2도 있고 페이트리어트도 있고 그 위는 사드도 있고 LSM이 있는 것이죠.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